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코인 팔지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게 코인 팔지기는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운이 좋은지 마지막 방송을 맡게 돼서 2022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올해 코인 시장 한번 뭐 키워드 3가지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어쨌든 저는 키워드를 FTX 파산이라고 봤고요. 그 파산 그 후라는 관점에서 3가지 세부 주제를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올해 가장 큰 뉴스가 사실 FTX 파산이 됐어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테라루나와 FTX 파산이 약간 경쟁하는 구도였는데 FTX 파산이 끝판왕격으로 지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떤 키워드 갖고 오셨는지 첫 보겠습니다. 번째는 건불 4년입니다. 건불 4년이라. 두 번째는 어려운 또 단어를 갖고 오셨네요. 두 번째는 야생에서 울타리로. 요건 쉽다. 단어가 쉽다는 얘기예요. 네네. 세 번째는 구간이 명관. 그럼 이렇게 첫 번째부터 한번 알아보죠. 건불 4년. 건불 4년 이거 한자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갖고 오셨어요. 건불 4년 좀 어색하실 텐데 건불 10년 하면 아시죠? 권세가 10년 안 간다. 뭐 그런 얘기죠. 건불 4년이면 권세가 4년은 못 간다. 맞습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떤 권세를 말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FTX 사태가 가장 바로 영향을 미친 건 바로 거래소죠.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판도 변화가 지금 예고되고 있는데요. 제가 왜 건불 4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이 공교롭게도 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거래소 판도를 보니까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잖아요. 이 반감기를 전후해가지고 4년 이상 뭔가 권세가 유지되는 거래소가 없습니다. 반감기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제 생산되는 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죠. 그게 4년 정도에 이제 한 번씩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주기에 맞춰가지고 거래소들이 막 바뀌어요. 판도가. 사실 뭐 어떤 업체가 요새 뭐 플랫폼 경제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권세를 잡으면 그냥 쭉 가잖아요. 근데 이 거래소는 이쭉 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반감기 이후에 마운트곡스라는 이 거래소가 세계 최대 거래소. 한때는 비트코인 거래의 90%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일본에 있었죠. 엄청난 거래소였죠. 건불 뭐 10년, 20년 갈 줄 알았는데 14년에 공교롭게도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암호화폐 겨울을 불러왔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운트곡스가 사라진 자리에 그다음 후발주자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반감기가 2016년입니다. 2016년을 전후해서요. 중국계 거래소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후오비. 그리고 미국에서는 비트렉스 같은 거래소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코인을 본격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후오비 등이 이제 약간 이제 힘을 못 쓰고 중국계이긴 한데 뭔가 중국에 본사는 없고 어디 있는지 본사는 알 수 없으나 그 CEO가 중국계인 바이낸스가 2018년부터 뭔가 그 꾸물꾸물대면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이 반감기였죠. 반감기를 전후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계 거래소들이 다 탈락을 하고 그 바이낸스가 왕자를 꿰춘 거죠. 1위로 올라선 거죠. 1위로 올라섰죠. 1위로 올라섰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양강 구도가 좀 형성이 됐었어요. 그 약간 글로벌, 약간 중국계 쪽에서는 약간 규제를 안 받는 쪽에서는 바이낸스, 규제를 받는 쪽은 코인베이스, 양강 구도가 됐었는데 미국에 여기서 갑자기 신흥강자 2019년에 만들어진 사실 2019년에 만들어진 거래소면 시장의 주류가 될 수 없거든요. 너무 후발주자라서. 근데 FTX가 갑자기 막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떴죠. 확 떴는데 결과적으로 아시다시피 1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야 그럼 FTX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다음 반감기가 24년이거든요. 6일 전후에서 야 바이낸스가 완전히 패권을 장악하는 거냐? 라고 예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 판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 지금 3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 바이낸스가 이제 제가 아까 건불 4년이라고 했는데 약간 그런 징크스를 넘어서고 그야말로 그냥 자산 손손. 건불 4년이면 바이낸스도 이제 망해야 되는 거죠. 무너져야 될 때가 되는 건데 그 무너져야 될 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규제 이슈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중국계 거래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중국
거래소는 아닌데 중국계라고 다들 분류하고 있고 미국도 그 약간 중국계로 치부하면서 이 미국이 이른바 자신들의 어떤 거래소 패권에 있어서 되게 심경이 불편해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가 1등이 되는 걸. 여기선 자금 세탁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약간 자신들의 자본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른바 퍼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퍼드. 네, 뭔가 불안감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창펑자오가 CEO죠.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를 둘러싼 9가지 퍼드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우리가 이제 약간 뭔가 억울하다라는 취지였는데요. 9가지 이유가 재밌습니다. 그 중앙 집중화를 싫어한다. 우리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싫어하는 거다. 두 번째는 트레이딩에서 돈을 잃었는데 그게 분하니까 그냥 바이낸스를 싫어하는 거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게 그거 거래소는 사실 책임이 없는데 그냥 비난하는 우리를 거죠. 비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부 업계에서는 우리를 경쟁자로 간주한다. 그리고 일부 미디어는 비용을 받고 퍼드 관련 기사를 쓸 수 있다. 이건 약간 위험한 얘기인 요거 것 이렇게 같은데.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로 보니까 그 FTX가 이른바 그 미국계 미디어에 후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돈도 빌려주고 얘기하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1등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반자들, 정치인들이 모두 진보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혁신적인 상품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다. 그냥 중화가 된 거래소, 예를 들어서 FTX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바이낸스도 문제 있다 라고 그냥 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이 8번째 이슈는 굉장히 약간 한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처럼 생긴 캐나다인에 대한 단순한 인종차별이다. 이 자오 창펑자오는 사실 캐나다 국적이니까 캐나다인인데 얼굴은 중국 분이죠. 그 문화대혁명 때 이제 부모가 캐나다로 이주를 하면서부터 이제 캐나다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도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이 세 번째가 크기다, 사이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이낸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거래소에서 얘기해봐야 관심을 못 받는데 우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를 거론만 하면 클릭을 유발하니까 자꾸 우리에 대해서 퍼드를 펼치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퍼드가 난무하는 건 그만큼 규제 리스크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FTX가 없어지면 바이낸스가 계속 1등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런 여러 가지 비난들이 나오고 있어서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대안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게 이 월가 자본이 투자해서 만든 코인 거래소입니다. 찰스 슈왑, 시타델, 피델리티 같은 미국 금융계 거물들이죠. 유명하죠. 미국에선 다들 유명한 이 사람들이 회사들이에요. 지난 9월에 EDXM이라는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내년 1월에 본격 출범한다라고 합니다. 이거 아무나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아니고요. 기관 대상입니다. 미국 기관 투자를 이제 타깃으로 해가지고 월가에서 약간 이렇게 코인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월가가 보기에는 바이낸스 같은 것들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못 믿겠다 이런 얘기죠. 코인베이스는 너무 약간 무슨 스타트업이 뭐 차린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만든 거래소. 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이들의 자본이 대규모로 이 EDXM이라는 월가 기반의 거래소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을 FTX가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갑자기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요거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루머 아까 퍼드 말씀드렸잖아요. 일각에서는 이 퍼드의 진원지가 EDXM이잖아요. 사실 월가에서 퍼뜨려가지고 하는 얘기다. 라는 뭐 루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덱스 활성화입니다. 덱스라고 하면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중앙화 거래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탈중앙화 거래소로 거래를 한다라는 겁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다 그러면 다 개인들이 다 지갑을 따로 갖고 있고 그냥 거래만 이렇게 그것도 P2P로 맞습니다. P2P를 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죠. 대표적으로 유니스왑 있는데요. 올해 거래량이 6,200억 달러입니다. 거의 70조가 넘는 돈을 이제 처리를 한 거거든요. 70조가 아니라 700조구나. 거래량을 처리한 거예요. 게다가 FTX 파산 이후에는 거래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중앙화된 거래소 못 믿겠으니까 자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빼고 있습니다. 그 코인을 빼고 있는데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봤더니 11월 초 FTX 사태 발생 이후에 50일 동안 약
191.9억 달러. 그러니까 한 23조 되는 돈, 그 코인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거래소에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지갑을 통해서 P2P로 거래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 FTX 사태가 미친 영향이 사실 긍정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웹3 도입을 빨리 빠르게 했다라는 탈중화가 더 빨라질 맞아요, 거다. 맞아요. 예. 이제 사람들이 개인 지갑을 불편해서 안 썼는데 이제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웹3 생태계의 확장 가속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범불 4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야생서 울타리로. 뭔가 있어 보이는데 키워드가요. 네네.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FTX 사태가 갖고 온 긍정적인 면이다. 굳이 찾자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코인판이 이른바 야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 제도권, 울타리 안에서 보기에는 야 저거 더 이상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는데 싶으면서 제도권을 울타리 속으로 약간 들어오게 만드는 제도화가 더 가속화됐다라는 겁니다. 마치 코인 시장이 옛날 서부 개척 시대, 맞아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같이 막 서로 총질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 그랬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제도화된 맞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서로 막 1대1 대결하고 그랬는데 이 보안관이 보다 못해서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들의 약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선 셈인데요. 이게 사실 해외에서는 움직임이 많았는데 국내에서는 좀 지지부진했거든요. 제가 요건 한번 이렇게 국내 중심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면 비썸경제연구소가 최근에 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23년 내년은 뭐냐?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보면 14개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윤창현 의원이 낸 것도 있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것도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이 법안 내용이 이게 너무 방대합니다. 이걸 다 처리를 못해요. 다 기본법이니까 모든 걸 기본부터 다 규제를 만들고 맞아요. 뭐 초석을 다지고 그러려니까 이게 논의가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자본시장 기본법, 자본시장법 보시면 막 두께가 이렇거든요. 이거 지금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아직 심사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내년에 임시국회가 열리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논의가 진전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미니 입법을 하자. 지금 아까 기본법이라고 하니까 필요한 것만 만들자. 맞아요. 이거저거 다 넣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일이 진천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니 입법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자. 꼭 필요한 것.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당장 투자자 보호에 맞습니다. 대해서 뭔가 좀 뭐 기본적인 뭐가 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만 아주 최소화해가지고 일단 법을 만들자. 그래서 나오게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뭐 이상거래, 불공정거래 같은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처벌 관련과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요. 이 아까 FTX 사태에서 있었지만 이 고객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가 마음대로 했거든요. 지금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할 때 그 주식 주권은 어디로 가나요? 보관돼 있지 않아요? 주권서에 없어요. 다 예탁 결제원에 보관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코인은. 그래서 이 기본법을 만들면서 이거를 분리하자. 그래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 요거는 일단 급하게 우리가 시급하게 만들어야지 투자자 보호가 된다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빨리 이제 처리하자. 가장 필요한 것부터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제 위믹스 사태가 또 나왔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유통 물량에 대한 공개 부분. 제대로 좀 공시를 안 했다. 그때 그 이슈가 그거였죠. 네, 맞습니다. 요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약간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6월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 회사가 회사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국내 발행 가상자산이 총 9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37개 상장사가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가 4천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회계적으로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회계적으로 잘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유통량 공개도 투명하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주석 공시에 대한 모범 사례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거 뭔가 그 기준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꾸 이제
표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약간 빼돌리거나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석에다 잘 써놔라. 잘 써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래소 지금 가상자산은 지금 너희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하면 해당 거래소를 이제 명시를 해야 돼요. 어떤 거래소 놓았다. 그리고 왜 그 거래소를 선택했니? 이것도 이제 명시를 해야 되고요. NFT 같은 것도 이제 다 이제 우리가 NFT를 갖고 있고 최근 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까지 다 명시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규제적인 측면인데요. 그 업계에서도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약간 대응하려는 자정 움직임이 있는데요. 좋네요. 뭐 자정 움직임이 있다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 쟁글의 운영사인 공시 그 회사죠. 크로스 앵글이라는 곳이 최근에 실시간 암호화폐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 그 라이브 워치라는 서비스를 새로 내놨어요. 어디서 얼만큼 돌아가는지 다 워치할 수 있다? 근데 이 라이브 워치의 첫 번째로 적용된 코인이 바로 위믹스입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간에 이제 위믹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정 노력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야생에 있던 코인 시장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예. 이렇게 해서 야생에서 울타리로 얘기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구간이 명관입니다. 코인 시장의 구간이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굳이 또 하나를 뽑자면 이더리움 정도가 되겠죠. 사실 그 1차 불장이 있었던 17년 말에서 2018년 요 기간을 보면은요. 코인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막 구글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근데 가격이 떨어지면 다 식어요. 네, 식어요. 그 당연할 것 같아요. 가격 올라가면 너도 나도 관심이 있고 가격 떨어지면 이제 그만하자. 관심 끄고 모른 척하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18년 초와 18년 말 가격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한 7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관심도도 당연히 뭐 그만큼은 아니지만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최근 1년을 보면 한 지난해 11월에 비트코인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가격은 70% 정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검색량이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 추세적으로 원래는 가격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에는 가격이 떨어져도 계속 검색을 하고 있다. 정보 검색량이 늘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검색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게 보니까 그 올해 11월에도 18만, 거의 19만 건이었거든요. 지난해 12월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격은 떨어졌는데 관심도 늘어난 거죠. 이 그만큼 사람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떨어졌지만 뭔가 지속적인 투자 대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관심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다, 다른 현상이다 지금. 그런데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식었습니다. 알트코인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들 를 얘기하죠. 그래서 보니까 그 코인베이스가 2023년 가상화폐 시장 전망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지가 올해 시세 하락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나 이제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일 것 같긴 해요. 오를 때는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죠, 비트코인보다. 근데 떨어질 때는 또 그만큼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불장이라기보다는 약세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마찬가지인데 이런 약세장에서는 뭔가 그 주식 가운데서도 뭔가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잖아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세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고위험인 알트코인보다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뭐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늘어난다. 그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와 다른 패턴이니까. 이게 어쨌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투기에 좀 가까운 것으로 봤다면 이제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느낌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헤지 펀드 업계 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밀러 밸류 파트너스 CIO인 빌 밀러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 디지털 금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한다. 코인을. 그러면서 FTX가 붕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7,000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가격이다. 만약에 글로벌 2위 거래소, 예를 들면 우리 금융시장을 비유하자면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무너졌으면 지금 증시가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인 가격은 17,000달러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재밌는 건데 뭔가 큰 사고를 치고 도망치는 코인업계 관계자들 있잖아요.
네. 예. 그 사람들이 주로 뭐 들고 도망치는지 아시죠? 다 비트코인 들고. 비트코인 들고 도망쳐요. 예. 이 대표적으로 권도영 대표도 루나로 사고 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공개되는 바에 따르면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뭐 비트코인 들고 도망치고 뭐 간접적으로 알려지고 뭐 그런 거죠. 뭐 세르비아에서 가가지고 뭐 비트코인으로 뭘 바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어쨌든 이제 약간 일련의 이제 뭐 보도들 소식들을 보자면 사고 친 사람들이 항상 막판에 갖고 가는 건 자기 코인 안 들고 갑니다. 비트코인 들고 도망을 치거든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어쨌든 이 코인 시장에서는 확실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됐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명관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29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네.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참 험난한 한 해였고 다사다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났는데요. 내년은 조금 더 우리 투자하는데 편안한 한 해가 됐으면 바랍니다. 내년은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코인 파헤치기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이었습니다. 그럼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